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이제는 국가 간에도 동맹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르는 것처럼 마치 트럼프 카드를 갖고 포커 대회를 나가는 것처럼 셈법이 복잡해진 건데요. 한국에도 당장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발표하면서 주요 철강 생산국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경계는 하되 절망하거나 분노하기 앞서 차분하게 활로를 찾아야 하는 게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부터 관세 폭탄을 무기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일기 때도 철강에 대해 관세로 목을 조였지만 협상을 통해 쿼터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협상과 거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때 분노하며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욕하기만 하고 단절을 논하는 것이 바로 중국과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 곳곳에 간첩을 심어 갈라치게 하려는 딱 그 논리기도 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준 전적이 있습니다. 모두 이번처럼 관세 전쟁 같은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것이었는데요. 한국은 지금 더욱 강력해진 무기가 하나 있죠. 공산당에 접하는 가장 가까운 최전선 국가인데다 언제라도 목숨 바쳐 싸워 나라를 지킬 의지가 강한 국민이 가득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인데 방산 사업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전차 등 일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1년에 국방비만 1천조 이상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에 버금가거나 뛰어넘는 품질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트럼프도 우리 방산에만큼은 특별한 혜택 제공을 약속하고 조선 사업 등에 대해서는 애원에 가까운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숨은 의미와 이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고 단 몇 개월 만에 현무호 미사일을 개발해 사실상 전 지구들 작전 범위로 두게 된 일화를 통해 요즘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 정계에서 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 현황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 문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를 길들이게 하는 방법이 품격 있고 고매한 태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국 이익 우선주의의 시대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우리 한국에 어떤 일이 실리인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세상인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제품에 대한 25% 일괄 관세를 발표했는데요. 철강 제품 수출이 나라의 근간 산업 중 하나인 호주는 이미 미국에 선을 대고 트럼프로부터 관세 포고문 서명식에서 호주에 대한 관세 면제를 많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따내기도 했죠. 그만큼 트럼프를 대할 때는 말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다음에는 어떤 트럼프 카드들 내서 대응할 수 있는가 늘 고민하는 것이 타당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한국에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 소속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이 배치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장 많을 때는 1970년대에 약 700발이나 됐다고도 하는데요. 자주포에 넣어서 쏘는 핵포탄과 평양까지를 사정권에 두는 사정거리 1100km 마타도르 크루즈 미사일이 반입된 이래 군산 공군기지에는 한때 F4 팬텀 4대에 핵폭탄을 장착하고 언제라도 출동해 평양 수정궁이나 중국 베이징에 핵미시 사이를 날릴 수 있는 5분대 기조가 있었다고도 하죠. 하지만 세상은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요. 북한의 핵개발 구실을 없앤다는 취지로 전술핵을 모두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는지 아실 겁니다.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지만 정작 1994년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해서 5개를 보유하고 있었죠. 자연히 우리나라에도 전술핵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는데요. 바로 여기서 트럼프와 이해관계가 맞닿습니다. 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말하는 트럼프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노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워싱턴 정재계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다시금 대두되면서 주한미군, 관세 문제와 엮여 여러 가지 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수많은 우리 대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 사실상 반미국 반한국제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도 한 만큼 우리 산업에만큼은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국방과 관련한 협상 카드를 쓸 것이라는 게 정론이었는데요. 당장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한국같이 무책임한 소국이 가져서는 안 될 무기라며 이 틈을 타서 또 다시 무시하는 모양새죠.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은 이미 핵탄 2개발 시작, 휘슬을 불면 몇 달 안에 개발 완료를 마치고 전 세계 어디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까지 완벽하게 갖춰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오케이만 하는 형식만 갖춰준다면 열심히 개발하는 모양새로 단 6개월 내에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사실 한국은 이미 훌륭한 기술과 인력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상하리만큼 우리 독자적인 기술만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뭔가 발사체를 쏘아 올려 정확한 궤도에 올린다. 느낌이 오시나요? 하지만 원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누리호 1차 발사 때는 출력 부족으로 실패 후 호주 공해에 추락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위성 모사체는 보통 공중에서 불타 사라지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바다에 빠지는 일이었죠. 당시 많은 언론들은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우리 우방국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첫 시도에 대륙을 넘나들 정도로 멀리 나라가 떨어질 정도의 기술력을 단번에 갖췄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말이죠. 그리고 몇 년 뒤 우여곡절 끝에 누리호 2차 발사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위성 하나만 날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큐브 위성을 분리 사출하는 기술까지 선보인 겁니다. 한 번에 4개 위성을 쏘아 올린 셈인데요. 이게 다르고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이 기술은 한 번의 발사로 여러 곳에 집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위성을 탄두로만 바꾸면 말이죠. 그래서 처음 이 뉴스가 발표됐을 때는 군사 대국들 사이에서도 쉽사리 시도하지 못했던 다탄2 미사일의 원천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진심으로 경악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연구진들은 순수 과학 목적의 미니 위성일 뿐이다라며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별 1호의 귀환 계획, 즉 대기권에 재진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발표까지 나오는데요. 이에 KBS 아나운서는 기술진에게 우리도 ICBM 기술을 보유하는 거예요? 라는 순수한 질문을 하기도 하죠. 당연히 기술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과학적인 목적에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라며 잡아댔고요. 여러분도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이 오시죠? 사실 이런 일은 수년간 계속돼 왔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후 한 달 만에 SLBM을 개발했다며 국산 1호 도산 안창호함을 출항시키질 않나? 한국 화약이 전신인 한화우주사업부문에서는 우주를 향하는 기술이 아닌 지구를 향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라는 아리까리한 비전을 선포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 가을에 공개한 현모호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핵무기의 직전 단계로 핵탄두만 실으면 전 세계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자력 관련 기술이 이미 세계 최상위급인 우리 연구진이 수개월 내에 핵탄두를 개발해 핵전쟁에 뛰어드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당장 러시아와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우호관계를 쌓아온 것에 대한 정면 대결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으며 중국은 한국같이 무책임한 소국이 가져서는 안 될 무기다. 중국 같은 책임 있는 대국만 이 무게를 짊어질 수 있다라며 이 틈을 타서 또다시 무시하는 모양새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장로는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장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시되면서도 우리는 미국 등 강대국끼리 맺은 조약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핵무기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분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이스라엘도 미국 말을 듣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손을 잡는 모습이 연출되기 시작하자 미국에서도 한국의 다시금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 자체 핵개발 무장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미 정부 차원의 검토와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준비된 모범국가입니다. 언제라도 큐 사인만 떨어지면 뚝딱 하고 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의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2017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현무사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시제품을 시험화된 2-3년 만에 양산에 성공해 전선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난 뒤 현무호를 전 세계에 공개하기도 했죠.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 기회가 되면 적을 타격하고 우리를 지켜낼 힘이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침묵을 지켜오던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드디어 북한 주민들마저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태에 대하여 아무 말 않고
조심스레 눈치만 살피던 북한이 계엄이 일주일이 다 지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급발진을 한 것인데요. 한국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 북한이지만 이거 웬걸. 북한 정부의 최악의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김정은과 김여정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한마디조차 말도 못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하여 북한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첫 보도 괴뢰한국 아비규환 이런 식으로 항상 하다시피 한국에 대하여 굉장히 안 좋은 글을 이렇게 깨서 보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딱 예상한 대로 움직인 북한인데요. 그동안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한국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섞어 비난했던 북한이라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조선중앙통신은 심각한 통치위기, 탄핵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세슴없이 내내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의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 괴뢰라는 단어가 사방팔방에 쓰이고 있죠. 그리고 파쇼 독재, 깡패물이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하여 지옥처럼 이렇게 묘사해 놓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북한 언론의 발표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날짜 부분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계엄이 터진 날은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아무리 늦어도 4일쯤에는 입장을 발표하는 게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북한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난 11일이 되세야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뭔가 그동안의 반응과 다른 모습이니 우리에겐 상당히 이질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담을 일삼는 북한은 이 기사를 내보내고 오히려 북한 사회를 더욱 혼란으로 가져가는 실수를 둔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비상계엄. 북한 매체는 조용 주민들은 발 빠른 소식. 이렇게 8일날 올라왔던 뉴스인데요. 아직 북한에서 이 계엄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시점이죠. 근데 이때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대요. 북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실을 듣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북한에서도 우리의 계엄령은 그냥 평범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북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는데요. 여기 아래의 기사 부분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북한 내부에서는 중국으로 가는 화교나 무역 일꾼들이 한국의 계엄 사태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하면서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다. 이게 화교나 무역 일꾼들이 중국에서 소식을 듣고 북한 사람들에게 당국 발표 전에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거의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보면 북한 사람들 반응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주민들 속에 남한의 계엄령 소식이 퍼지고 있다. 남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몇 시간 뒤 해제했다는 내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을 자주 드나드는 이웃으로부터 계엄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소식통은 주민들은 그동안 당에서 선전한 대로 남한 사회가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복잡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국회의 반대로 해제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주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원수님의 한마디가 법 위에 존재하는 여기서는 방귀를 든 모든 사람이 아마 총살이나 무기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소식을 듣고 남한에 대한 주민들의 동경심이 한층 높아진 분위기다. 남한 사회가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도 대통령의 뜻을 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은 한 번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죠? 계엄령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북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거에 대해 반기를 들고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국회도 계엄에 대하여 반대 표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아 맞다. 북한이 저렇게까지 폐쇄적이고 모든 것이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드니 북한 사람들이 놀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에 정식 언론 발표 전부터 북한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한국의 민주적인 사회에 대하여 동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북한 언론들도 계엄에 대하여 언급하니 북한 사회의 동요는 지금 이때보다 더욱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 주민들 사이에서 파장이 상당하다. 어떻게 시민들이 국가 원수를 향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토론이 오가는 상황이고 북한 주민들의 내부 분열 조짐도 포착되고 있다라면서 북한이 이번 개혁을 통해 한국의 실상을 더욱 소상히 알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바라게 되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북한 내부에서 이미 계엄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신문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보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북한 고위층들일 텐데요. 실제로 북한의 고위급들과 김정은은 한국의 계엄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일체 언급 없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개한 기사 내용에서도 북한 고위층들의 의견이나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뭐 얼마 전에 현무호가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북한은 김여정이 직접 나와서 핵 보유국을 앞에 두고 어이가 없다, 쓸데없이 몸집 만큼 무기다, 이렇게 우리 현무호를 깎아내렸는데요. 물론 김여정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아, 그냥 겁먹은 개가 시끄럽게 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현무호가 공개되었을 때도 이런 반응을 보이던 북한이 이번에는 정말 완전한 침묵 모드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북한 고위층이 왜 이렇게까지 합주기가 된 건지, 그리고 북한의 언론은 왜 이렇게 늦게 계엄에 대하여 보도한 건지,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국 지난 8일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최초 허용, 이렇게 지난달쯤에 갑자기 중국이 우리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거든요. 이게 갑작스럽게 중국 당국이 한국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거래. 당시에 우리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갑자기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이게 결국 다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중국에게 있어 지금 다가오는 2025년의 가장 중요한 해결 문제는 어떻게 이 트럼프 시대를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중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카드는 바로 한국인데요. 우선 지금 중국은 한국 방산에 연속으로 3연패를 당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야심작 화룡 300 미사일이 국산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에 밀렸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고, K9 자주포, 천공 이방공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지금 한국에 밀린 상황이라 지금 한국에 치고 들어오는 방산의 기세, 중국이 완전히 놀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현무호도 중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지금 중국은 방산도 방산이고 안보까지 한국을 자극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한국의 방산들은 지금 중국 입장에선 상당히 곤란하게도 대부분 국방 예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미국의 트럼프와 우방국들에게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하나도 좋은 부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북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진핑은 이제는 완전히 태도를 바꿔 한국에게 매우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니까는 불난대에 기름 붓지 말라, 막 이러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번 계엄 상황이 터진 한국에는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은 안정적인 국가다, 신뢰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우호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 중국입니다. 실제로 중국 군사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한국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 성장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게 앞으로 중국의 10년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멀리 있는 미국을 이기기 위해선 가까이 있는 한국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록 계엄이라는 문제가 터졌다고 해도 한국은 기초 체력이 아주 강한 나라다. 이 정도 일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며 한국과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를 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자, 중국이 그럼 이런 입장인데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한국에 대하여 비판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아마 중국의 고위층들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이번 계엄에 대하여 입장을 내지 말라고
언급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러시아도 북한에게 중국과 비슷한 명령을 내렸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우선 지금 살펴봐야 하는 게 현재 러시아는 최근 북한이랑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지난 6개월 동안 논의 끝에 세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12월 4일부터 실효성이 발휘되는 조약인데 계엄이 12월 3일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과 맺은 조약이 군사동맹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 북한이 하는 도발 하나에 러시아도 같이 휘말릴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모든 병력은 전부 서쪽 국경으로 가 있죠. 그런데 만약 한국의 사태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트럼프 시대가 도래한 뒤에는 포스트 러우 전쟁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서 최근 들어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 복구에는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키카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언급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모스크바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전쟁이 끝난 두 러시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지 않은 국가들과는 모두 관계를 회복하고 전후 피해 복구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빠른 속도로 국가를 정상화시켰으며 이러한 역사는 한국인들의 DNA에 빠른 회복력을 각인시켰다.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모든 시설과 경제 기반에 대하여서도 한국은 훌륭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전쟁이 마친 뒤에도 한국이 꼭 필요한 상황임은 물론이고 지금 전쟁 중에 북한의 헛발질이 러시아의 전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북한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북한 입장에서는 형님 둘이 모두 한국에 대하여 가만히 있고 사고치지 말라고 하니 김여정의 입이 아무리 근질거려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직접 북한에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북한이 딱 보기에도 지금의 미국 상황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이번 계엄 사태에 한마디 얹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트럼프 2기에서 대사직 중요한 나라에 한국도 포함된다. 이거는 12월 10일 날 계엄이 선포된 뒤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한국의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방산과 조선업은 현재 미국에게 있어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담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북한이 제 아무리 정신이 나갔더라도 도저히 나댈 수 없는 상황인 게 정은이와 여정이가 합주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인데요. 현재 이렇게 한국이 중국, 러시아, 미국 등 해외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나라들에게 굉장한 파워를 끼치는 상황에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로비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압도하고 있는 것에 일본 네티즌들이 다양한 반응을 내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키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인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18 이후 44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야당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되었다며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한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형 다연장 로켓 천무의 무유도탄이 이달부터 전력화됩니다. 무유도탄은 큰 포탄 안에 여러 발의 작은 포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3개 넓이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천무를 강철비라고 부르는 이유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무유도탄 최종 수락시험이 3일 국방과학연구소 ADD 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된다며 수락시험 이후 이달 안에 천무가 배치된 부대에 유도탄을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39 유도탄과 230급 무유도탄을 사용합니다. 무유도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면허 생산합의서 MLA를 통해 생산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면허 승인을 놓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출 역시도 문제였는데요. 무유도탄은 확산탄 클러스터 밤이라고도 부르는데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가 이를 대표적인 비윤리적 무기로 꼽았던 것입니다. 유럽 비정부기구 NGO들이 집속탄 생산업체들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운동을 벌이면서 방산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등 5개국은 집속탄 업체에 대한 투자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 준비펀드와 노르웨이 정부 연금, 스웨덴 연금펀드,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 덴마크 공적연금 같은 유럽 연기금들도 집속탄 업체는 투자하지 않는데요. 확산탄은 불발탄이 발생하면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엔 협약을 통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확산탄의 사용과 보유 및 제조를 전면 금지하는 유엔 협약인 확산탄 금지 협약은 2010년 8월에 발효됐으며 현재 124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국들은 군사력이 미약해 확산탄을 활용하기 어렵거나 협약 미가입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등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노출되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며 현실적인 안보 위협이 있는 나라들은 가입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핵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 확산탄은 대단히 유용한 무기체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한국, 이스라엘, 폴란드, 대만,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이 대표적으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리투아니아는 가입했다가 특히 한국의 경우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을 두고 확산탄마저 보유하지 못한다면 안보상 허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확산탄 금지법 이야기 불발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듯이 대인지뢰도 같은 목적으로 금지하는 국제협약이 있습니다. 이런 협약들이 계속 힘을 받으려면 불발탄 발생 비율이 일반 탄약보다 높고 이로 인한 민간 피해가 상당히 나타나야 하는데요. 만일 불발률이 낮고 민간 피해도 미미하다면 이 협약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현재 불발률 1% 미만의 확산탄은 사용 및 보유를 허용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죠. 이에 한국은 안보적 상황과 확산탄을 금지하는 국제 흐름을 고려해 그동안 불발탄 발생 비율을 낮추고 불발탄으로 인한 민간 피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폭탄의 불발률이 최소 2% 이상인데 한국이 생산하는 확산탄은 자판의 불발률이 1% 수준 이하입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확인한 불발률이고 자체적인 시험 결과 불발률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일반적인 고폭탄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미만의 불발률 수치는 미국도 성공하지 못한 세계 최고의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자탄이 불발되더라도 3분 내에 자폭하는 기능이 있어 자탄이 불발된 상태로 계속 남아 민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즉 한국은 안보적 상황으로 확산탄을 보유할 수밖에 없지만 불발률을 극도로 낮추는 유일무이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민간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무가 수출되면 무예도탄 수출에도 희망적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당장 무유도탄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무는 호환성도 강점입니다. 천무는 구경이 239 미사일이 주력이지만 기존 우리 군 주력이었던 다연장 로켓 구룡 같은 130짜리 탄도 최대 40발을 쏠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할 때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122짜리 탄도 쓸 수 있도록 개량 중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현재 한국의 호마르케이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 HIMARS 500문을 대거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은 폴란드가 원하는 일정에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폴란드가 자국 기업 유치의 중형 전술 트럭에 로켓 발사기를 얻는 등 현지 기술 도입 생산을 탐탁지 않아 했고 폴란드와 불편한 관계인 독일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의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한국으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을 도입하는 계약을 전격 체결했습니다. 천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하이마스 HIMARS 도입은 백지화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하이마스 HIMARS는 기동성이 중점을 두고 개발된 무기로 폴란드는 국토 대부분이 평야이기에 기동성보다는 화력에 의해서 22~5배 정도 강한 한국산 천무가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무는 화력은 2배나 강하면서 가격은 하이마스 HIMARS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러시아의 위협에 국경을 지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 폴란드는 미국 하이마스 HIMARS와 한국산 천무를 모두 도입해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가 전장에서 더욱 알려진 무기이기에 아직까지는 사실 주력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에서 하이마스 HIMARS가 대망신을 당하며 하이마스 HIMARS보다 한국산 천무가 더 중요한 전술적 무기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군과 필리핀군이 함께 실시한 연합훈련에서 12발가량 하이마스 HIMARS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나 단 한 발도 목표물에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군과 필리핀군은 연례 연합 군사훈련 발리카탄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23일 필리핀 바스크 섬 인근의 바시해협에서 실탄 사격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중국 해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국 군함을 가장한 선박을 목표물을 삼아 실사격 훈련도 실시했는데 미군은 목표물인 선박에서 12마일 20km 떨어진 바스크 섬에서 12발의 하이마스 HIMARS 로켓을 발사했으나 12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다고 디펜스원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하이마스 HIMARS 제조업체 로키드 마틴은 태평양의 여러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놀라운 성능을 입증한 하이마스 HIMARS 획득에 관심을 보였다고 말하며 일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하이마스 HIMARS 구매의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했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려는 필리핀 역시 하이마스 HIMARS를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했는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이마스에 대한 필리핀의 관심이 사라진 것이죠. 지난해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 연장 로켓으로 후티 반군을 맹폭격하며 한국 무기의 위력을 똑똑히 선보였는데요. 후티 반군에게 주둔지를 기습당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우디군은 보복을 위해 사우디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8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천무 연장 로켓이 투입돼 첫 실전을 전 세계에 보여줬는데요. 국지적 도발을 삼던 후티 반군은 정부에 미친 폭격 이후 매우 당황하며 정면으로는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천무의 위력이지만 사우디에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천무의 가장 위력이 큰 미사일인 KTSSM, 지대지 전술탄 도미사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ATACM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KTSSM은 약 18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 벙커까지 관통이 가능한 침투 관통형 여러 입력 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갱도 진지와 벙커를 파괴하는데 최적화된 미사일입니다. 원래 한국군은 KTSSM으로부터 천무에서 운용할 계획이었지만 천무를 수입한 아랍에트의 요청으로 천무에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량에 이루어졌고 폴란드와 사우디, KTSSM에서 운용이 가능한 개량형 천무가 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기존 KTSSM-1에서 사거리와 위력을 크게 늘린 개량형 모델 KTSSM-2의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존 천무 도입국들은 서로 도입하기 위해 줄지어 있는 상황입니다. KTSSM-2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KTSSM-2의 시제품 개발 착수가 발표되며 개량형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거리를 기존의 18만 300km까지 늘린 KTSSM-2는 북한의 거의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의 압력 탄두는 물론이고 고폭 탄두와 직속 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존 천무의 집속탄 KM-26 227 로켓의 경우
650개의 자탄을 탑재하고 있어 단 한 발의 살상 반경이 3종류. 무려 축구장 4개 크기 면적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600 늘어난 만큼 탄두 중량이 크게 늘어난 KTSSM-2의 경우 최소 살상 반경이 여의도 면적과 맞먹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KTSSM 미사일은 등장했을 당시에 충격적일 정도로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7개 국가의 해외 평가단 앞에서 이뤄진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 표적에 카메라 눈을 정확히 맞히는 명중률을 보여주며 해외 군사 관계자들에게 믿을 수 없다는 찬사를 받았었는데요. 기존에도 뛰어난 명중률을 보여주었지만 개량형인 KTSSM-2의 차세대 GPS가 탑재되어 더욱 정밀한 유도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TSSM의 가장 큰 장점은 위력도, 명중률도 사거리도 아닌 바로 가격적인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저렴하다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한 발에 150만 달러, 약 20억 원을 호가하는 지금 KTSSM은 한 발에 50만 달러, 하나로 6억 7천만 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KTSSM도 역시 성능은 개량되지만 비슷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한 달에 82만 달러인 ATACMS보다 훨씬 저렴한 미사일인데요. KTSSM의 가격이 이토록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고도의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현무 시리즈와 달리 북한의 장사정포 물량에 맞대응하기 위해 말 그대로 비처럼 퍼부을 수 있도록 절충형으로 제작된 미사일이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제밍의 강력한 군용 GPS 칩을 장착했고 덕분에 관성, 항법 장치와 같은 다른 유도 장치들에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사용하여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KTSSM-2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며 별도의 발사 때가 아닌 대량으로 배치된 모든 창고에서 운용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KTSSM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사우디와 아랍에트, 폴란드 등 기존 천무 보유국들의 수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비롯해 KTSSM 시장까지 앞으로 한국산 무기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최강의 창이, 최강의 방패를 탑재시킨 KE 흑표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특히 중동형 KE 전차의 성능에 놀랐다는 평가를 받았죠. 중동 형태의 전차는 섭씨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전차 운용이 원활하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고 포탑에도 차광막을 설치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설산을 질주하던 KE가 폭염마저 버텨내면서 환경 적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래 전장을 대비한 기술은 이처럼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한 발 앞선 기술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정은이 했던 모든 기행들은 결국 전쟁이 너무 무서워서 버렸던 것이었다. 2024년 들어서 시작된 오물풍선 도발과 남북 접경 지역 도로 폭파, 그리고 뜬금없이 체결된 북러 조약까지 단 1년 만에 벌어진 사건이라곤 지나치게 급진적인 데다 맥락조차 없었던 탓에 수많은 한국인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는 해외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가 1950년 이후로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미 국방부마저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한미일 군사훈련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해 누구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때 남북은 방법만 다를 뿐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입장이었지만 한반도가 분단된 지 벌써 70년 넘게 흐른 데다 설사 극적으로 평화동일이 이뤄진다 해도 워낙 이질적인 문화 탓에 섞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었는데요. 극심한 사회 분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사회 분열은 내전에 준하는 사태를 일으켜 실상 통일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한 상황이 최소 30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 정권이 보여준 기조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수준이었습니다. 한 해로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북한 김정은은 두 국가론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깨버리고 북한도 남한도 서로에게 관여하지 말고 각자 도생을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북한이 적화 통일을 포기한다는 소리로 들렸지만 실상 이를 고지 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김정은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빨갛게 표시한 한반도 지도를 펼쳐놓고는
남한에 대한 완전 점령을 선언하는 등 여전히 적화통일의 야욕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엔 전에 없었던 눈에 띄는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만약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한국의 침략에 대한 방어전이 될 것 이를 가정하여 발반도 점령에 들어갈 것. 당연하겠지만 이때 전 세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북한이 결국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딱 하나의 명분이다. 우려하던 3차 대전이 마침내 한국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등 온갖 설레발이란 설레발은 다 떨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북한은 3개월 후 본격적인 대남 도발을 시작하며 2차 한국전쟁론에 기름을 끼얹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그것인데요.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인 5월 26일 북한은 갑자기 남한의 대북전단에 맞서 오물을 뿌리겠다고 도발을 해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경기도엔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얀 풍선이 다수 목격됐고 낙하한 풍선에는 어두운 색깔과 냄새 등으로 미러 분뇨로 추정되는 오물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오물풍선이라는 단어가 공식 명칭으로 굳어졌으며 일반 생활 쓰레기보다 일정 크기의 폐종이, 비닐, 천조가리들이 다수였던 점으로 볼 때 오물풍선의 내용물은 철저히 급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쓰레기에서 회충 같은 기생충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는 또 한 번 발칵 뒤집어집니다. 북한이 보내고 있는 오물풍선은 단순히 대남전단에 대한 반격이 아니라 사실 생화학무기 살포를 위한 일종의 예행 연습이라는 루머 때문이었죠. 실제로 오물풍선은 뒤로 갈수록 기폭제를 장착하는 등 기술력이 더 해져가고 있었고 이 때문에 오물풍선이 떨어진 일부 건물과 숲에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생화학 테러 한 단어에 경악한 한국에서는 또다시 여러 의견이 출동하게 된다. 그중 일부는 한국이 먼저 대북전단을 보낸 것이 문제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는데 이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대북전단 30만 장과 K-팝 영상 등을 저장한 USB 메모리 2,000개를 매달아 보낸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설득력을 얻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합참 측에 따르면 북한이 2016만 2018년까지 남쪽으로 전단을 살포하여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다수의 피해가 기록됐다는 점에서 한국이 먼저 도발했다는 설은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서북도서를 향해 GPS 방해 전파를 보내 선박과 비행기가 항로를 이달한다든지 240방사포를 다수 발사하거나 SRBM을 일본 쪽으로 날리는 것은 물론 지난 2023년엔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여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등 점점 북한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전쟁이 모고 있다는 걸 체감하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 대선 주자였던 트럼프가 방위 비용을 대폭 올리거나 협상이 결렬될 시 주한미군 철수라는 초강수를 둘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국엔 한 가지 중대 화두가 거론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체 핵무장으로 시간이 많이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핵보유를 통해 자주방어를 이루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자체 핵무장론은 북한이 남북 접경지역 도로 폭발을 감행하면서 절정을 맞게 됩니다. 안 그래도 저출산으로 전방부대 상당수가 해체되어 뒤숭숭한 마당에 지난 1년간 온갖 도발을 감행해오던 북한이 처음으로 한국 자산을 공격했으니 이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는데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기엔 2024년 들어 해왔던 도발에서 발견된 논리적인 허점이 1~2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해왔던 도발 수준이 소심해도 너무 소심했기 때문. 이는 역사적으로 북한이 벌였던 지난 도발과 비교해도 쉽게 눈치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북관계가 살벌했던 지난 2010년 백령도 인근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천안함을 공격한다든지 그로부터 8개월 후 연평도를 포격하여 쑥대밭을 만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오물풍선 같은 건 도발 축에도 못 드는 수준이었죠. 더군다나 탈북단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대북전단을 날린 것도 모자라 평양의 드론을 이용한 삐라살포 등 확실한 명분까지 있었던 마당에 북한이 했던 최고 도발은 도로 폭파가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북한은 진짜 전쟁이라도 날까봐 단단히 쫄아 있었던 겁니다. 이는 최근 계엄령 사태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충격적인 한마디에서 사실로 밝혀집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주 북한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북한 오물풍선으로 남북 국지전을 야기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끔찍한 폭로였죠. 이에 대해 합참 측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지난주부터 합참의장에게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즉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김 의장과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이 함께 반대하고 나서면서 계획이 최종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합참은 북한 오물풍선 때문에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임엔 동의하지만 아직 그렇다고 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는 최근 러시아와 밀착 중인 북한 상황상 섣부른 원점 타격은 한국에 더없이 큰 위기를 몰고 오게 될 수도. 참고로 북한 오물풍선을 띄운 곳은 군사분계선 이북인 황해도 13곳으로 이곳을 자주포로 공격한다면 분명 북한은 반격에 나섰을 것이고 이를 통해 사회가 혼란해지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게 원래 의도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북한은 적극 대응하지 않았고 실제로 최근 북한은 한국과 절대 전쟁할 생각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못 받기도 했죠. 즉 다시 말해 전쟁을 원하는 건 남한이고 구실을 잡아왔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북한이 왜 그동안 이상한 짓을 해왔는지 명쾌해집니다. 북러 조약이 체결되기 전 푸틴은 한국 측에 의중을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담화를 통해 한국은 전쟁할 의도가 없고 그렇다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을 체결하건 말건 신경 쓸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북러 조약 체결 배경에 대해 북한이 공격당하는 경우에 한해 러시아가 도울 것이라는 단서를 달기도 했는데요. 이는 한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푸틴이 우회적으로 한국에 경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북한이 일방적인 무기 제공과 군대 파견 등 불리한 옵션을 감행하면서까지 서둘러 조약을 체결한 부분도 실마리가 풀리는데요. 만약 한국이 진짜로 마음먹고 북한을 공격했다면 평양은 지워졌을 것. 북한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장사정포를 이용한 서울 불바다 이야기를 자주 언급했으나 2010년대부터 툭하면 불발이 나는 장사정포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북한의 호언장담은 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였는데요. 북한은 그나마 병력 숫자에서 우위를 점하고는 있으나 질이 떨어지는 병력들이 양만 많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고 물리적으로 무기 수준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현실은 페르시아 전쟁 당시 아케메네스 왕조의 78만 대군이 그리스 정예군 3,400명과 전투 중 2만 명 이상 소멸하는 식의 초유의 교전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절대 우위에 있는 비대칭 전력조차 한국의 압도적인 해공 능력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으며 킬체인이 발동되는 순간 북한의 전략 자산은 모조리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갈 것이고 방황하는 북한군은 러시아가 오기 전에 군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7군단이라 불리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육군력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이며 지난 8월 뜬금없이 도로를 폭파하고 방벽을 세운 것이 7군단의 진격을 막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쟁 의욕이 전혀 없었던 한국이 진짜로 전쟁 야욕을 드러내자 곧바로 꼬리를 내리며 멘붕에 빠져버린 북한. 어쩌면 핵무기를 포함해 북한이 자랑하는 군사력은 사실 잘 꾸며놓은 모형들일 뿐 실제 전쟁 능력 자체가 없다는 가설이 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뜬금없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남미 순방 일정을 마친 지난 20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투자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이 되고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여기까지는 거칠애에 가까운 이야기 같습니다. 뒤이어 노골적으로 원하는 바를 드러내는데요. 이시바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일 동맹을 전례 없이 굳건하게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4년간 쌓아온 성과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도록 US 스틸 인수 계획 승인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부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미국 산업화 상징으로 꼽히는 US 스틸을 149억 달러, 약 20조 8천억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쌓아온 성과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일본이 US 스틸 인수를 위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엄청난 로비와 공을 들였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마저 막판에 US 스틸 매각에 반대 입장을 냈으며 내년 1월 취임하는 IP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반대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 제철은 여전히 내달 말까지 US 스틸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는 일본 제철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와 모종의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지 않은 시점에 이시바 총리가 무리수를 둔 것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힘을 잃은 시점인데 그간 공들인 US 스틸 인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돌아가자 이시바 총리가 최후의 발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을 둘러싸고 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관련 문서 보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언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현재 진행 중인 국가안보 심사에 정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의회의 조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4명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외국인 투자위원회와 관련된 움직임은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인수 계획과 관련된 기록 보존을 요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 당선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즉각 성명을 내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없다며 못 박아버린 겁니다. 이시바 총리가 무리수를 둔 것이 오히려 악수로 작용하고 만 것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나는 한때 위대하고 강력했던 US 스틸이 외국 기업, 이번 경우 일본 제철에 인수되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 제철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반대 입장에 대해 인수는 US 스틸을 성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공식 담화를 내며 인수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도 퇴짜를 맞은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도 미숙한 외교를 했다며 비판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 추진을 포기했다. 중의원 선거 대패로 정권 기반이 불안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기 면담에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던 만큼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남미 순방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면담을 확정한 뒤 순방 마지막 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자신이 없어진 이시바가 트럼프와의 만남을 포기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면담을 포기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시바 총리는 면담을 요청했고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까지 잡았지만 면담 직전 돌연 퇴짜를 놓았다고 보는 쪽이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은 미국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 취임 이전 외국 정상과 일체의 만남을 삼간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 정부 내각 인선에 한창인데다 너무 많은 외국 정상들의 만남 요청이 들어온 것까지 고려해 이시바 총리의 면담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 이시바 총리와의 취임 전 만남에 긍정적이라고 오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한 간부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만날 수 있다고 말했고 외무성에서도 사실상 정해진 답변이라는 식으로 설명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담 무산이 결정되자 총리실 주변에서 만남이 이뤄졌어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트럼프와 이시바는 첫 만남부터 단추가 꼬였다는 점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외교 분야의 정통한 자민당 중진 의원은 이시바 총리의 외교적 감각이 없는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 당시 5분간 전화해서 구두 약속으로 만남이 가능하다고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아니한 생각일 뿐더러 총리 스스로 높은 벽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기 집권 당시 취임 전 만남을 성사시킨 것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가 이를 과도하게 의식해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시바 총리는 조급함을 가지고 무리수를 두는 타입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곧바로 내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친 뒤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한 상황이지만 내년 1월은 소수 여당을 이끌게 된 이시바 총리가 예산 심해 등 야당과 격렬한 정치 공방이 예정된 터라 이번에는 이시바 총리의 일정 조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가 커다란 벽에 부딪힌 반면 한국 철강 산업을 대표하는 포스코는 철강을 넘어 자원 분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 핵심 광물을 얻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미국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으로부터 북미산 히토류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해소하고 북미 유럽 주문자 위탁 생산 OEM에 히토류 연구자석 주문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독보적인 정제 기술을 가진 리엘리먼트와 협력해 경쟁력 있는 히토류를 공급받고 탈중국의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현재 세계 히토류 생산 가공정제 산업은 중국 점유율이 90%에 달합니다. 중국은 상류에 이어 하류 부문에서도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히토류 추출 분리 기술에 이어 올해 초 히토류 연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국과 호주, 베트남 등에서 히토류를 조달하며 공급망 다각화에 나섰고 연구자석 생산도 국내 제조업체인 성림첨단산업에 맡겨 히토류 연구자석 생태계에서 완전한 탈중국을 꾀했습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 리튬 염호에서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살타주 구에메스시에서 연산 2만 5천 티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 준공식을 열었는데요. 2만 5천 티은 전기차 약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이번 공장은 아르헨티나 최초의 상업용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이자 남미 전체에서 단일 기업 생산 능력 기준 최대 규모라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 준공은 원료 분야에서의 꾸준한 투자로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공장은 포스코홀딩스가 구상 중인 3단계 프로젝트 중 첫 단계로 100% 관권을 보유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에 포스코홀딩스 고유의 리튬 추출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해당 기술은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막을 층층이 쌓은 스택에 전기를 걸고 리튬 용액을 흘려보내는 전기 투석을 적용해 순도가 높은 수산화 리튬을 제조하는 기술로 생산에 필요한 부원료를 회수하고 재이용할 수 있어 유지관리비가 낮은 것이 장점입니다. 이 수산화 리튬은 포스코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 풀밸류체인의 시작점입니다. 수산화 리튬은 2차 전지 소재 핵심인 양극재의 주원료로 포스코그룹은 직접 생산한 리튬으로 양극재를 만들고 폐기된 2차 전지에서 리튬을 재활용하는 풀밸류체인을 구축했는데요. 포스코그룹은 해외 염호광산에 대한 소유권과 지분을 행사해 염수광석 리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산화 리튬 생산으로 국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 다양한 조건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글로벌 리튬 공급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엔계 광산의 소유사인 호주계 광산회사 블랙록 마이닝 BRM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흑연 공급망도 확보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광산에서 생산되는 흑연을 조기에 확보하고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산업용 흑연의 글로벌 판매권 계약도 체결해 흑연 사업 영역을 확장할 방침입니다. 일본이 US 스틸에 목을 메고 있는 사이 한국은 이렇게 핵심 광물 확보로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사막이라는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처했으며 한국군의 장비는 성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최근 카타르에서 열렸던 대한민국 육군 전차 및 포병부대와 카타르군의 연합훈련에 참가해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직접 본 사드 아라질 카타르 지상군 훈련대장의 조감인데요. 그의 말대로 대한민국 방산업의 자랑인 K2와 K9은 아라비아의 황량한 사막에서도 그 성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함께 훈련한 카타르 지상군은 주력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주력 자주포 역시 독일의 판저하우비치기에 K2와 K9의 이들에 전혀 밀릴 것이 없음을 보여주기에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죠.
이번 훈련에서 K2와 K9은 사막이라는 한반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환경을 맞았음에도 엄청난 적응 속도와 기동력을 보여줘 카타르군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막의 전사들도 감탄하게 한 K2와 K9의 위용을 직접 확인하시죠. 카타르의 알칼라일 훈련센터에서 진행된 우리 군과 카타르군의 연합훈련은 우리 군 전차와 포병부대가 사상 최초로 외국 훈련장에서 외국군과 훈련한 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갑병기들이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뜻하는 건데요. 우리 군은 이 훈련을 위해 7개월 동안 현지 사전 답사 및 아랍어 등 현지 언어 교육, 사막 환경에 대비한 혹서기 체력 훈련 등 각종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훈련에는 K2와 K9이 각각 4대 참가했는데요. 2주 동안 진행된 훈련 과정에서 K2와 K9는 광활한 사막이라는 자연 환경을 살려 산지가 많은 국내에서는 미처 다 보여줄 수 없었던 성능을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연합 야외 기동 훈련에서 K2와 K9는 각각 고속 기동 사격과 최대 유효 사거리 사격을 펼쳐 완벽에 가까운 성적을 거두었죠. 그 현장을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훈련을 위해 포탄 장전을 준비하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1 군안 전차를 통한 야전 정비도 선보이는데 사격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K9, 사막의 모래밭에서도 매끄러운 주행, 드디어 발사. K2도 사격 훈련을 위해 이동. K2 역시 사막임에도 속도가 전혀 죽지 않습니다. 정지 상태에서가 아닌 기동 사격을 바로 펼치는 K2. 이번에는 정지 상태에서 사격.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화끈하기 그지없는 K2와 K9의 화력을 아라비아 사막에서도 보게 되었는데요. 기동성에 있어서도 모래밭이라는 기갑병기에 있어서는 악조건임에도 아무 문제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개별 사격 훈련만 아니라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판저 하우비츠를 쓰는 카타르군과의 연합기동 훈련도 실시되었는데요. K2와 K9의 레오라프트와 판저 하우비츠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도 이어서 보시죠. 카타르군이 쓰는 판저 하우비츠와 나란히 훈련에 임하는 K9. 보병용 유도탄 사격 훈련도 함께. 카타르군의 레오파르트와 함께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K2. 카타르군과 달리 사막이 익숙하지 않을 건데도 밀리지 않는 기동력. 적이 탐지하기 어렵게 하는 연막탄. 일제히 발사. 전차 사격에 이어 헬기도 사격 개시. 그동안 세계 전차 시장과 자주포 시장을 주름잡아왔던 레오파르트와 판저 하우비츠 앞에서도 전혀 밀릴 거 없는 성능을 확실히 보여준 K2와 K9. 단순히 자신들의 성능을 시연하는 걸 넘어 경쟁 기종들과도 나란히 활동하는 모습까지 보여 세계 방산업계에 K2와 K9의 성능을 다시금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훈련에 함께 참여한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도 K2와 K9이 얼마나 뛰어난 무기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였죠. 안 그래도 천무 다연 장로 캐포를 비롯해 여러 한국산 무기들을 구입하고 있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동의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훈련을 이끈 연합훈련단의 훈련대장 장태환 중령은 훈련단원 모두가 대한민국 육군 최초로 해외 현지에서 우리 군의 우수한 무기체계로 훈련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했다. 사막과 같은 극한 지형에서도 거침없이 기동하며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훈련다운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는데요. 함께 훈련을 이끈 카타르 지상군 훈련대장 사드 알 하질 소령 역시 우리 군의 자질과 장비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한국군과 장비에 대한 소감을 들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고